18년 전 이곳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끝없는 모래바람과 생명이 사라진 황무지죠. 한때 우리나라에 중국발 황사가 덮쳐오자 중국은 중국발이라는 표현에 발 끊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황사가 중국발이 아니라 몽골발 황사라며 우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몽골의 사막에 나무를 씹은 것입니다. 살아남을 때까지 씹는다. 이것이 한국의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환경운동가가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막이 숲으로 변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처도 순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환경운동가로서 세계 각국의 환경 문제를 취재해 왔어요. 사막화, 해수면 상승, 산림 파괴까지 수많은 환경 재앙을 목격했죠. 인간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상들을 기록하며 미래를 위한 경고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충격받은 광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몽골고비 사막에 펼쳐진 푸른 숲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뉴욕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던 어느 겨울날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세계 환경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TV 화면에는 몽골 사막화 심각 한국이 만든 숲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허황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사막의 숲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군.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 채널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뉴스는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막화는 거의 불가역적인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수십 년의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사막을 숲으로 되돌린 사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의 환경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한국 봉사단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연단의 선백발의 노인은 화려한 언변 없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때까지 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환경운동가로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바로 희망이었어요. 수십 년간 사막과 싸운 사람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들은 진심이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봉사단장 이준호를 만났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리처드슨 씨, 글로만 보셔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직접 와서 보셔야 해요. 이준호의 초대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몽골의 추운 겨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준호의 눈빛에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몽골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환경운동가로서 지켜온 냉소적인 태도와 달리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18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싸고 몽골로 향했습니다. 긴 비행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사막에 숲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곧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고비 사막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미 놀라웠지만 실제로 발을 딛자 충격은 더 컸어요.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사막이었단 말인가?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중얼거렸습니다. 모래바람이 가득했어야 할 곳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준호가 제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18년 전 이곳은 모래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제게 손질타며 숲속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걸으며 각 나무의 이름과 특성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나무들은 처음에는 99%가 죽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너무 거세고 물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손을 뻗어 나무 잎을 만져봤습니다. 생생한 초록색 잎이 손끝에 다 왔어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막에 숲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무 몇 그루 심었다고, 이렇게 변했다고. 이준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 몇 그루가 아닙니다. 지난 18년 동안 1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중 살아남은 나무는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나무들이 점점 더 많은 나무를 살릴 수 있게 해주었죠. 우리가 숲속 작은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초원과 그 너머로 펼쳐진 울창한 숲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이준호의 질문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보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몽골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투를 하고 소개했어요. 처음엔 우리도 비웃었죠. 한국 사람들이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니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바투르는 손을 흔들며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푸른 나무님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이 숲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줄어들었고 물이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우리 가축들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바투를 말해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보고 있는데도 믿기 어렵네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인내심 1분이죠. 살아남을 때까지 심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준호와 함께 숲속 작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벽에는 18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처음 사진에는 황량한 사막에서 작은 묘목을 심는 한국 봉사 단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군요.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팀원들조차 도요. 처세에 심은 나무일만 그루 중 9천 그루가 죽었으니까요. 이준호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모래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심는 봉사 단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모래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군요. 제 말에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때까지 심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이준호는 천천히 사진들을 넘겨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년 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처음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주변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는 첫 번째 구역에 작은 숲이 만들어졌고 10년째는 그 숲이 확장되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 질문에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차였습니다. 큰 모래 폭풍이 불어 3년 동안 심은 나무의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많은 봉사자들이 그때 떠났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 순간의 좌절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준호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배웠어요. 어떤 나무가 살아남는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말이죠.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젊은 몽골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준호는 그녀를 소야하고 소개했어요. 소야는 환경운동가로 이 프로젝트를 보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제가 10살 때 한국 봉사단이 우리 마을에 왔어요. 그때는 저도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소야는 우리를 작은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몽골의 생태계 변화를 기록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지역의 강수량이 18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도 20%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30종 이상의 새로운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소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이 모든 변화에 놀라는 모습을 보며 소야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몽골에 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이 숲을 지켜갈 차례예요.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심고 있었어요. 인내심과 헌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어요. 제 말에 이준호와 소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봉사단과 몽골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18년의 기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다음 며칠간 저는 몽골 현지인들을 만나며 이 숲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었습니다. 바트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당에는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당을 상상도 못했어요.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죠. 바트르는 차를 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꽃까지 키울 수 있게 되었네요. 우리 아이들은 사막을 모르고 자라고 있어요. 바트르는 책에 마을 주변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래밭이었던 곳에 이제는 작은 농장들이 생겨났어요. 주민들은 채소를 길고 일부는 관나물까지 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5년 전부터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이 물을 잡아두고 토양이 비옥해진 거죠. 우리는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몽골 주민들과 한국 봉사단이 함께 새로운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함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만 나무를 심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 전통이 되었어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숲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날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게 좋아요. 한 소녀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심은 나무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 나무가 크면 제 아이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숲은 단순한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소야와 함께 숲 가장자리에 있는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몽골과 한국의 연구원들이 함께 사막화 방지와 숲화의 확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몽골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미 세계의 새로운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소야는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사막화가 진행 중인 곳이었고, 녹색은 한국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역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소야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이준호와 함께 숲속 작은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석영이 숲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 펼쳐진 초록색 숲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이준호의 말에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남 탓을 하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취재 나올 때 저는 숙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황사로 뒤덮인 베이징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까지만 보일 정도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중국 황사는 몽골에서 왔다 주장. 뉴스 자막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황사의 피해자입니다. 황사의 주요 원인은 몽골의 사막화입니다. 국제사회는 몽골의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숲은 한국인들이 18년 동안 하루하루 심은 나무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노력을 통해 몽골의 사막화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마침 소야가 제 숙소를 방문했어요. 그녀도 뉴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중국은 항상 황사의 원인을 몽골이나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사막화 방지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아요. 소야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8년간 중국의 사막화 방지 예산과 한국의 지원 규모를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중국은 자국 내 사막화에 대응하는 예산보다 몽골 탓하는 선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징의 황사 중 60%는 중국 내부의 사막에서 발생합니다. 나머지 40% 중에서도 몽골발 황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책임을 몽골에 돌리죠. 저는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소야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남 탓하는 대신 직접 행동했어요. 처음에는 한국도 황사의 피해자였지만 그들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준호와 함께 새로운 나무 심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봉사단과 몽골 주민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척박한 땅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뉴스 보셨나요? 중국이 여전히 몽골 탓을 하고 있다고군요. 제 말에 이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낫죠. 그의 말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단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평화로움만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국은 18년 동안 행동했고 중국은 18년 동안 변명만 했습니다. 제 말에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리처드 순 씨,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이준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카메라에 담은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 그리고 진정한 환경보호는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취재 일주일째 저는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준호와 함께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몽골 학생들이 한국 봉사단의 지도 아래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이준호는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숲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지금 심는 나무들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숲을 위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100년 후를 위한 일이라니 현대사회에서는 내일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100년 후를 위해 나무를 심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이제 한국은 충분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사도 줄었고 사막화도 어느 정도 멈췄잖아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제 질문에 이준호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황사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때까지 심는 겁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살아남을 때까지 심는다. 무슨 뜻인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로 파괴한 환경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심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요. 자연이 스스로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복원이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이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아님에도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몽골 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한국 봉사단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이준호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 몽골의 사막화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저는 한쪽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환경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를 탓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이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몽골 주민들과 한국 봉사단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마치 오랜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파티 중간에 바트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18년 전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이 수풍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을 지킬 겁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소야도 일어나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세대가 이 숲을 지켜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18년 전에는 모래뿐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어요. 이것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죠. 몽골에서 돌아오는 후 저는 곧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몽골에서 촬영한 영상과 인터뷰를 편집하며 밤을 새웠어요. 이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 사막에서 숲을로 제가 다큐멘터리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정한 기적이었으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해낸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오프닝은 드론으로 촬영한 숲을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풍경과 그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몽골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한때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내레이션과 함께 화면은 18년 전 사막이었던 같은 지역의 사진으로 전환됐어요. 황량한 모래 언덕과 먼지 폭풍의 모습은 현재의 푸른 숲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이준호와의 인터뷰도 포함됐어요. 우리는 처음에 99%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1%의 희망을 놓지 않았죠. 이준호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18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1%의 희망은 지금 수백만 그루의 나무로 변해지며 있었어요. 바트르의 인터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수풍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는 물이 생기고 아이들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뛰어놉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숲을 만들기 위해 18년 동안 매일 나무를 심은 한국 봉사단의 모습을 담은 아카이브 영상이었어요. 그들은 모래 폭풍 속에서도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중간 부분에서 저는 중국의 태도와 한국의 행동을 대비시켰습니다. 베이징의 황사 속 모습과 함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황사의 피해자다. 황사는 몽골에서 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국 봉사단이 묵묵히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내레이션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18년 동안 행동했고 중국은 18년 동안 변명만 했습니다. 한국은 숲을 만들었고 중국은 탓만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는 드론으로 촬영한 수파의 전체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수파의 규모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나무 몇 그룹이 아니라 광활한 녹색 바다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만든 숲이입니다. 그리고 이 숲을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2025년 2월 제 다큐멘터리가 마침내 세계환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방영 당일 뉴욕의 상영관은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화면에 펼쳐진 한국이 만든 숲의 모습에 모두가 경탄했습니다. 사막이 숲으로 변한 드론샷이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상영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18년 만에 사막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요? 한국은 왜 이런 일을 했나요?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저는 제가 목격한 진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국 봉사단의 18년간의 헌신, 그리고 살아남을 때까지 씹는다는 그들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의 사막화 지역, 중동의 황폐화된 땅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데이터였어요. 몽골과 한국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환경 데이터에 따르면 숲이 조성된 지역 주변의 황사 발생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되고 지역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전체 황사 감소율은 1.5%로 수치상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막화 방지의 가능성을 증명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향 직후 저는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이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놀랍게도 3월에 열릴 예정인 국제환경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장소를 변경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바로 몽골의 그수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직접 한국이 만든 기적을 목격하고 배우는 자리를 만들자는 의도였죠. 이준호는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직접 보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3월 초에 열릴 이 국제 컨퍼런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몽골의 그수페를 방문할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요. 이 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닙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인내와 헌신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 말이에요.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 나무를 심는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식을 직접 배우고 그 경험을 자국에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립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울창한 숲과 함께 흐르는 내레이션이에요. 한국은 18년 동안 행동했다. 중국은 18년 동안 변명했다. 그리고 이 숲은 영원히 한국이 만든 기적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몽골에서 목격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내와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미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심은 숲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중국인들이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미국인 건설 노동자가 충격적인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헤칠수록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한 침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수천억 원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발견한 실체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특히 마지막에 그가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 밀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은 특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새벽 서울 외흥곽의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어머니는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좋은 내가 미쳤구나. 하필 한국이라니.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뉴욕에서도 건실한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봤죠. 하지만 그곳의 현실은 겉보기와 달랐습니다. 임금 체불은 다반사였고 특히 저 같은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항의하면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만 돌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동료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건설 현장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국이랑 달라. 한국은 시스템이 확실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 안전교육도 철저하고 임금도 정확하게 나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제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 충분했죠. 한국행을 결심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 교육을 받고 완벽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 뒤에야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죠. 임금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야간 수당도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국민연금까지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제도 뒤에 숨어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제가 곧 목격하게 될 일들은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일들이 제 바로 곁에서 그것도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날 본 것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서울 외곽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이곳이 제 일터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합니다.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부터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힘든 일이지만 하루하루 높아지는 건물을 보며 보람을 느끼죠. 철근을 묶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매 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이 드신 한국인 기능공, 아저씨들의 꼼꼼한 일처리, 젊은 감독님들의 열정적인 현장 관리, 그리고 저처럼 이국 땅에서 꿈을 쫓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실한 모습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친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리상이라는 중국 동포였죠. 그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 했고 저보다 먼저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F사 비자를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고 한국의 건설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리상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법,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까지. 그의 도움으로 저는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었고 한국 생활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리상은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한국 생활의 경험은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한국 문화나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한국의 복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건설 현장은 제가 뉴욕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뉴욕에서는 안전모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장갑 한 켤레가 닳았다고 해도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 줬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안전교육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날의 작업 내용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설명하고 모든 작업자의 컨디션을 체크했죠. 숙취나 피로가 보이면 즉시 휴식을 지시했고 무리한 작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금 체계가 투명한 것이 좋았습니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입금이 되었고 초과 근무 수당도 빠짐없이 계산돼 지급되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4대 보험까지 모두 가입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리생과 저는 점심시간이면 주로 현장 근처의 김밥 천국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값싸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중국에서의 생활,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난 여기서 돈 좀 모아서 나중에 중국의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 그의 꿈은 소박해 보였고 저는 그런 그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리세는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기는 실업급여도 있고 국민양금도 있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놀라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리센의 말 속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를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 이제 6개월만 채우면 돼. 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한국의 노동자로서 가지고 있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더 이상 리상을 순수하게 신뢰할 수 없게 된 그 순간부터 저의 한국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날도 연희대와 다른 없이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지만 건설 현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꺼내 입으면서 저는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문득 리상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들어 그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라면 늘 건설 현장 이야기나 한국 생활에 대해 열심히 떠들던 사람이 최근에는 묘하게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안전교육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안전교육은 한국 건설 현장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장 소장님의 표정이 무거웠고 관리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 보였죠. 오늘부터 철근팀 인원이 1명 줄어듭니다. 소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근팀이라면 제가 속한 팀인데 누가 빠진다는 건지. 리상 씨가 어제 저녁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상이 퇴사를 그것도 하루 전에 통보하고 잠깐만요, 소장님. 리상이 정말 그만둔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함께 일하고 퇴근길에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안전교육이 끝나고 철근 작업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리상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가 늘 사용하던 공구들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그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와파. 박민수 관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죠. 리상이 왜 그만뒀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랬대. 6개월 채우고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리상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죠. 이제 6개월만 채우면 돼. 처음에는 계약 기간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그는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박민수는 스노숨을 지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만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 특히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리상을 동료로 믿고 있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분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리상이 빠진 자리는 곧바로 메워져야 했고 그의 몫까지 저희가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배의 철근을 옮겨야 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 조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박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등 철근이 균형을 잃었고 순식간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위험해? 박민수가 재빨리 달려와 철근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잡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박민수의 물음에 저는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리상이 이곳에 있었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은 없었을 텐데 그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박민수가 한 말이 아직도 귀가에 맴돕니다. 알고 있어? 지난해에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아간 실업급여가 2,600억이 넘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중국 동포들 몫이래. 리상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의심받게 되는 거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일일까? 한국이 베푸는 관대한 복지 제도를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걸까? 퇴근 후 저는 리상과의 마지막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 마치 몇 년 전 일처럼 느껴졌죠. 내일도 평소처럼 일찍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고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였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한국인 기능공 아저씨들은 대부분 분노했죠. 이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안 믿는 거야. 짓짓. 한국 정부가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반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은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들의 침묵 속에는 뭔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김밥 천국 의자에 앉아 지난 몇 개월간 리상과 나눴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열심히 설명해 주던 한국의 복지제도도들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짝이던 그의 눈빛. 그때 저는 그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설 현장의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았습니다. 리상의 빈자리는 곧 다른 노동자로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동료가 오면 또다시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리상을 만나게 될까요? 그가 남긴 상처와 의무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친구로 믿었던 제 마음속에서는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리상이 떠나는 후 현장은 여전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중국 동포 노동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수근거림, 묘하게 비켜가는 시선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박민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아간 실업급여가 2,600억이 넘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설마 리상처럼 실업급여를 누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까요? 퇴근 후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특히 오래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죠.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1,900억 원. 하지만 같은 기간 그들이 받아간 실업급여는 2,661억 원. 무려 760억 원이나 더 받아간 겁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경우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73%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죠.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다니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SNS를 열어보다가 위상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퇴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페이지는 활기가 넘쳤죠. 드디어 자유다. 이제 한국 정부가 주는 돈으로 편하게 쉬면서 여행이나 다녀야지. 사진 속 리장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고 해시태그에는 실업급여 최고, 한국은 천국 같은 문구들이 달려 있었죠. 저는 화면을 계속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의 페이지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호텔의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명동에서 쇼핑하는 모습, 한강 유람선선 위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장면들. 댓글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드디어 해냈네. 나도 얼마 남았다. 역시 한국이 최고지. 6개월만 버티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니. 나도 다음 달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꿀팁 좀 알려줘. 마치 잘 짜여진 각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잘 해주는지까지. 그들에게 실업급여는 더 이상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일 뿐이었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데 리양은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의 친구 몽몬을 보면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중국 동포들의 이름도 여러 보였거든요. 그들도 리양처럼 6개월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스크롤을 더 내리다 보니 한계심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중국에서 장사하기. 요즘 중국에서 한국 물건이 잘 팔려서 진짜 대박. 실업급여로 받은 돈으로 물건 떼서 중국에서 파는 중. 여기서 돈 받으면서 거기서 돈 버는 거 싫어하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업급여 수급이 아니라 계획적인 부정수급이었습니다. 그것도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리양의 진짜 모습이었나?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성실하고 친절한 동료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국의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의 모습 많이 남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리양의 SNS 속 화려한 사진들처럼 느껴졌죠. 한국의 밤거리를 즐기는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 만난 김기철 반장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오신 분이었죠. 반장님, 저 리양 SNS 봤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호화롭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김 반장님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외국인들이 다 그래. 여기서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실업급여 받아서 본국에 가서 사업하는 게 목적이지. 한국은 그냥 징검다리일 뿐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세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거야. 젊은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리양이 처음부터 일을 생각이었을 거 아니야. 6개월 채우고 실업급여 받을 생각으로 들어왔다고. 김 반장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숨진했는지 새삼께 닿게 되더군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리양의 SNS에는
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 구독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곧 실업급여로 여행하는 법 꿀팁 대박 출합니다. 화면을 끄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콘텐츠로 만들어 돈을 벌겠다는 건가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없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양의 SNS를 통해 발견한 실업급여 받으신 태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더 큰 충격의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리양의 SNS를 본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여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실업급여를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걸까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인 제가 보기에는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중국 동포 노동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석진 곳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리양의 이름이 들려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양이 잘 지내더라. 벌써 실업급여 받으신 청도 끝낼 때. 그래, 역시 빠르네. 난 아직 3개월 남았는데. 괜찮아, 금방 가. 너도 곧 편하게 쉴 수 있어. 저도 모르게 주목이 지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죠. 근데 요즘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좀 까다로워졌대.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더 꼼꼼히 한다나? 걱정 마. 우리 형이 알려준 노하우대로 하면 돼. 회사랑 자고 서류만 잘 꾸미면 문제 없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시스템처럼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들의 채팅방을 엿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준 화면에는 수많은 실업급여 공약법이 올라와 있었죠. 한국 실업급여 받는 법 10단계, 6개월이라고 6개월 놀기 완벽 가이드, 권고사직 서류 작성 팁, 실업급여 수령 후 중국에서 사업하기. 방 안에는 수백 명의 회원들이 있었고 매일 같이 새로운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의 허점을 분석한 글까지 있었죠. 여기 봐, 이거 완전 대박이야.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해서 우리를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대. 실업급여 심사도 관대하고. 맞아. 한 번 받고 나면 다음에 또 받기도 쉽다더라. 회사도 우리 편이니까 신고할 일도 없고. 이들은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현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 등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수법이 중국 동포사회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불법이나 부정이 아닌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여기고 있었죠. 형, 이거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는 고용보험료보다 받아가는 실업급여가 더 많대.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우리가 낸 돈은 1,900억인데 받아간 건 2,661억이래. 완전 이득 아니야. 저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수를 찾아갔죠. 민수 씨, 큰일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박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작년에만 외국인 실업급여가 2,600억이 넘었어. 그중에 70% 이상이 중국 동포들 몫이고, 근데 이상한 건 뭔 줄 알아? 외국인들은 고용보험료보다 받아간 실업급여가 760억이나 더 많다는 거야. 그럼 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죠? 쉽지 않아.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도 정당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형식적으로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 게다가 건설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어. 저는 그날 퇴근길에 동네 공원을 지나가다가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폐지를 줍고 계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장마차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할아버지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전국 건강한 외국인들이 실업급여를 악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다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는 없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더 큰 충격, 바로 외국인 노령연금 문제는 실업급여 악용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걸요. 실업급여 악용 문제를 알게 된 후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죠. 올해 노령연금 받은 외국인 1만 명 돌파, 267억 원의 절반은 중국인 목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노령연금이라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그 연금 아닌가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 402.1명. 이들에게 상반기에만 지급된 금액이 267억 원이 넘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 씨, 혹시 외국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응, 알고 있지. 10년만 가입하면 받을 수 있어. 그것도 평생. 10년이요. 그럼 35세에 들어와서 45세에 그만둬도 95세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게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도 계속 받을 수 있어.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실업급여도 모자라서 이제는 평생 받는 노령연금까지.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기능공 김철수 씨가 들려준 거죠. 우리 동네 어르신 중에 폐지 줍는 분이 계세요.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부터 나오시죠. 근데 그분 평생 자영업 하시느라 국민연금 못 붙고 살았대요. 그래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겨우 살림하시는데 김철수 씨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일하신 분들도 제대로 된 연금을 못 받는데 외국인들은 10년만이라고도 평생 연금을 받아간다니 집에 돌아와 더 자세히 찾아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 연금 받기 프로젝트가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SNS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났죠. 한국은 호구가 됐다. 연금 받으려고 중국에서 줄 서서 온다. 한국 국민들은 월급에서 연금 꼬박꼬박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년만 일하고 평생 받네. 한국 정부가 우리 돈까지 챙겨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겠다. 한국은 공짜 복지 천국이니까 부부가 함께 가면 2배로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일부 글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일한 적 없어도 연금 받는 법, 서류만 잘 꾸미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방법 공유. 이건 단순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복지제도 악용이었죠. 더구나 최근 5년 사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4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에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실업급여 악용도 모자라 이제는 노령연금까지 한국에 관대한 복지제도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다니.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이런 외국인들의 흰태 때문에 저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그런 시선들을 느낍니다. 제도 고치러 급여 받으러 나가겠지 연금 노리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시선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같은 부리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선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캔을 줍는 할머니 택배 상하차 현장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그분들은 평생 한국에서 살았지만 제대로 된 연금도 못 받는데 외국인들은 10년이라고 평생 연금을 받아간다니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건설 현장에서 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설렘과 기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토록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요. 리상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시작된 의문은 결국 더 큰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움직임, 그리고 더 나아가 노령연금까지 노리는 계획적인 행태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관대한 복지제도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좋은 또 생각에 빠졌네. 박민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제 옆에 와서 서더니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왜? 너무 관대하잖아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민수는 스무스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자 약점이지. 너무 믿어주고 너무 배려하다 보니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일했지만 한국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포용하고 복지 혜택을 주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관대함이 오히려 독이 드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전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모습이 나왔었죠. 평생 고생하며 살았지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부어 노후 대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10년만 일하고도 평생 연금을 받아가고 있었죠.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걸까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정한 건 아니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거든. 맞습니다. 건설 현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에 한국의 발전이 가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복지제도의 악용을 정당화할 순 없는 일입니다. 특히 저같이 정직하게 일하려 어제부터 노력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참기 힘든 현실입니다. 리션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심받게 되니까요. 실업급여를 누리고 온 사람으로 오해받는 것, 연금을 누리는 기회주의자로 취급받는 것, 이런 시선들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현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불빛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있겠죠. 그 중에는 리션처럼 실업급여만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관대한 복지제도가 지금처럼 운영되어도 괜찮을까요? 실업급여는 정말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령연금은 진정 노후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외국인을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밀러가 보내온 이 사연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외국인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 밀러가 겪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의 실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실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